내가 영국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다.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과 동맹 식민지들이 응답했다. 아프리카에서 지중해까지 그들은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편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자 방위 협정, 즉 추축국 동맹을 체결하며 군사적 야망을 하나로 묶었고 지역 분쟁을 세계 대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소련은 핀란드를 상대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겨울 전쟁이다. 원래는 빠르고 쉬운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소련군의 무능함과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굴욕적인 싸움이 되었다. 결국 핀란드는 평화를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 훨씬 큰 소련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결과에 고무된 소련은 더 밀어붙였다. 발트 3국을 집어삼키고 루마니아 북부의 일부를 차지하며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흡수해 영향력을 넓혀갔다.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독일의 지배를 거부했다. 대부분이 자유 프랑스에 충성을 맹세하며 계속 싸우기로 했고 가복만이 군사력으로 점령되었다. 연합군은 전략적 항구인 다카르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있었다. 히틀러가 연전연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이탈리아 독재자는 이제 이탈리아의 차례라고 생각했다. 먼저 영국령 소말릴란드를 공격했는데 그건 꽤 잘 됐다. 그 다음 이집트를 침공했지만 결과는 별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눈을 돌렸는데 그건 완전한 재앙이 되었다. 처칠은 이탈리아를 유럽의 부드러운 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하, 그는 남쪽에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되었고 영국군을 그리스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히틀러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남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헝가리와 가까워지며 삼국 동맹 조약에 서명하도록 압박해 추축국에 합류시켰다. 루마니아도 소련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며 이 동맹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삼국 동맹 조약은 다른 나라들이 연합국 편에 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특히 영국의 오래되고 성가신 친구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미국의 여론은 참전에 강하게 반대했다. 194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나는 어떤 젊은 미국인도 유럽에서 죽게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도 나 역시 어떤 젊은 미국인도 유럽에서 죽게 보내지 않겠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그땐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스벨트가 승리했다. 처칠은 그에게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루스벨트는 그럴 수 없어. 윈스턴, 하지만 대신 이걸 받아. 라며 무기를 보내주었다. 미국은 연합국에 식량과 탄약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독일의 유보트가 대서양에서 수천 척의 연합국 보급선을 격침시키고 있었고 미국 선박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독일이 영국의 보급선을 끊어버린다면 영국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합국은 전쟁 내내 잠수함에 맞서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더 나은 레이더, 더 긴 항속거리의 항공기, 더 강력한 무기, 그리고 호송 전술 등이 그것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회의에서 파이크리트라는 것을 제안했다. 나무와 얼음을 섞으면 총알도 튕겨내는 물질이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을 쏘았더니 나무는 부서졌지만 파이크리트는 총알을 튕겨내 회의실에 있던 사람을 맞췄다. 박수. 심지어 이걸로 항공모함을 만들려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어서 결국 취소되었다. 결국 앨런 튜링과 그의 암호 해독팀이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풀어냈고 유보트는 점점 위협이 줄어들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영국은 이탈리아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이거 쉽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갔다. 히틀러는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말했다. 그리스를 치러 가야 하니 너희 땅을 통과할 거다. 우리 편이 되든지 아니면 침공당하든지. 불가리아는 합류를 택했고 유고슬라비아는 침공을 당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연합 침공으로 함락되었다. 영국은 북아프리카에서 병력을 빼서 그리스로 보냈고 그 틈을 타 롬멜과 그의 기갑부대가 영국군을 다시 이집트로 밀어냈다. 그리스를 치러 가야 하니 너희 땅을 통과할 거다. 우리 편이 되든지 아니면 침공당하든지. 불가리아는 합류를 택했고 유고슬라비아는 침공을 당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연합 침공으로 함락되었다. 영국은 북아프리카에서 병력을 빼서 그리스로 보냈고 그 틈을 타 롬멜과 그의 기갑부대가 영국군을 다시 이집트로 밀어냈다. 그들은 더 징역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호주군이었던 소규모 부대가 토브루크에서 8개월 동안 포위를 견디며 버텼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중요한 항구를 얻지 못했고 보급선도 크게 방해받았다. 중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영국은 아직 결정적인 위협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자, 이제 소련이다. 히틀러는 300만 명의 병력으로 역사상 최대의 지상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했다. 스탈린은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처칠과 루스벨트가 공격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고 소련은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었다. 독일은 거대한 포위 작전을 통해 소련군을 대규모로 가두며 충격적인 진격을 이어갔다. 비아위스토크 민스크에서 25만 명, 스몰렌스크에서 30만 명, 키예프에서 거의 70만 명, 그리고 비아즈마와 브리안스크에서도 다시 수십만 명의 병력이 포위되어 섬멸되었다. 레닌그라드는 거의 내년에 가까운 잔혹한 봉쇄에 들어갔다. 소련 침공은 처음부터 히틀러의 핵심 이념적 목표였고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그의 증오는 아무런 제약 없이 폭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은 그곳에서 싸운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었다. 독일군은 이제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뭔가가 일어났다. 추워졌다. 미친 듯이 추워졌다. 히틀러는 소련이 겨울이 오기 전에 무너질 거라 믿었지만 그들은 계속 싸웠다. 지휘관들은 물었다. 겨울을 대비해 참호를 파고 봄까지 기다릴까요? 아니, 계속 전진해. 기름이 차량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길을 찾으려고 얼어붙은 말 시체를 도로 옆에 남겨야 합니다. 아주 정상적이야. 계속 가. 히틀러는 전쟁이 이미 끝났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병사들에게 겨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 스탈린은 혹한에 특화된 시베리아 병력들을 투입했고 독일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결국 그들은 후퇴해 참호를 파고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독일의 승리는 놀라웠고 일본은 이 승리의 열차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교착 상태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향권을 넓히고 자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일본은 남진론에 따라 남쪽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는 동남아시아가 미국과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대부분이 바다라는 점이었다. 이는 해전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었고 일본 해군이 미국과 영국을 동시에 정면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다. 침공하기 전에 저들의 함대를 먼저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에 있는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습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영국 식민지도 공격했다. 루스벨트는 일본에 선전포고할 수밖에 없었고 처칠도 그 뒤를 따랐다. 히틀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미국에 선전포고했다. 진주만 공격은 일본의 대승처럼 보였지만 수리시설, 연료저장고,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남겼다. 이 실수는 곧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 이것은 태평양 함대가 빠르게 회복해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편 일본은 자유롭게 침공을 시작했다. 괌, 길버트 제도, 웨이크섬, 홍콩, 필리핀을 점령했고 태국을 압박해 편에 끌어들여 말라야로 병력을 이동시켰다. 싱가포르, 북보르너, 네덜란드령 동인도, 뉴기니, 솔로몬 제도까지 차지했다. 이제 일본은 다윈 폭격을 포함해 호주 북부와 인도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일본의 승리는 독일만큼이나 충격적이었고 이는 이 전쟁이 신이 정해준 승리의 전쟁이라는 일본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속도에 기반한 것이지 장기적인 힘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힘의 격차는 그들을 따라잡게 된다. 그동안 점령지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다. 박해, 강제노동, 그리고 점령군에 맞서는 자들에 대한 잔혹한 처벌. 유럽에서는 나치가 소수민족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학살 속에서 희생되었다. 용감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았다. 그리고 희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자 히틀러는 다시 동쪽으로 진격했지만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남쪽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석유가 풍부한 카프카스 지역에서 소련군을 차단하고 그 유전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 독일군이 쉽게 진격해 히틀러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는 제4기갑군을 남쪽으로 돌리고 제6군에게 포위를 마무리하도록 맡겼다. 이를 위해 제6군은 소련의 핵심 도시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해야 했다. 소련군은 이를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스탈링그라드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다. 소련군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5개월 동안 독일군을 붙잡아 두며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1년 전 소련은 공장들을 독일의 손이 닿지 않는 동쪽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 공장들은 대량의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하며 붉은 군대를 재건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준비가 끝났다. 스탈린은 새로 강화된 병력을 도시 주변에 집결시키고 히틀러의 포위 전술을 그대로 되돌려 독일 제6군을 포위했다. 히틀러의 장군들은 후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히틀러는 아니, 버텨라 라고 답했다. 결국 제6군 전체가 포위되어 항복했다. 소련군은 완전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서쪽으로 밀고 나갔다. 스탈린에게는 대승이었지만 히틀러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히틀러에게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빠지고 있었다. 미국이 참전하자 연합군의 독일 도시 폭격은 파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이 롬메를 밀어냈다가 다시 밀렸지만 결국 엘알라메인에서의 늘적인 전투와 미 영연합군의 상륙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군대는 아프리카에서 쫓겨났다. 일본 역시 초반의 성공이 뒤집히고 있었다. 미드웨이 섬을 노렸지만 미 해군이 대비하고 있었고 일본의 항공모함 여러 척이 침몰했다. 이는 일본 해군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타격이었다. 영국과 중국군은 버마의 정글에서 방어선을 유지했고 일본은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에서도 패배를 겪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추축국이 아프리카에서 몰려난 뒤 연합군은 다음 움직임을 결정해야 했다. 처칠은 여전히 남쪽에서 공격하길 원했지만 미국은 프랑스 북부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선호했다. 좋아. 미국이 말했다. 먼저 네 방식으로 하자.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성공적으로 상륙해 북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로마도 폭격했다. 시칠리아에는 미국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군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전쟁이 본토로 다가오자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더 이상 전쟁에 열의가 없었고 무솔리니는 갑자기 큰 인기를 잃었다. 그는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 축출되어 권력에서 물러났다. 이탈리아는 곧 항복 협상에 들어갔다. 히틀러는 이를 예상하고 이미 남쪽에 증원군을 보내두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작전이라 불린 작전에서 독일군은 북부의 이탈리아군을 빠르게 무장 해제시켰다. 연합군은 이탈리아를 따라 독일군과 계속 싸웠지만 곧 겨울이 닥쳤고 진흙이 가득해지면서 모든 것이 느려졌다. 좋아. 미국이 말했다. 이제 우리 방식으로 가자. 독일은 이미 수많은 적을 만들어 두었고 수백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영국에 집결해 있었다. 공장들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밤낮없이 생산하고 있었다. 독일은 연합군의 침공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일지는 몰랐다. 연합군의 기만 작전 덕분에 독일은 칼레가 유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 상륙지는 방어가 덜 강하고 해변이 좋은 노르망디였다.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장군의 치밀한 계획 아래 침공은 거의 준비가 끝났다.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영국의 날씨였다. 모두가 맑은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6월 5일 밤 1000대가 넘는 폭격기가 이륙해 해안 방어선을 공격했고 공수부대는 혼란스러운 작전 속에서 투입되어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교량을 점령해 독일 증원군이 해변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새벽 연합군 함대가 독일 방어선을 향해 대규모 포격을 퍼부었고 마침내 상륙이 시작되었다. 유타와 오마해는 미국군, 골드와 소드에는 영국군, 준에는 캐나다군. 이 전투는 특히 오마하 해변에서 막대한 희생을 낳은 거대한 전투였지만 연합군은 결국 해변을 확보했다. 상륙작전은 성공이었다. 그 다음 내륙으로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연합군은 셰르부르 항구와 캉시를 점령했고 미군은 브르타뉴를 장악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독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북쪽에서 내려온 영국 캐나다군과 남쪽에서 올라온 미군이 독일 제7군을 대규모 포위망에 가두었다. 8월에는 연합군이 프랑스 남부에 거의 저항 없이 상륙했다. 한 해변에서는 샴페인을 나눠주는 프랑스 남자 한 명만 있었을 뿐이었다. 파리는 해방되었고 연합군이 벨기에로 진격하면서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몰려났다. 극동에서는 연합군이 범해서 일본군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미군은 태평양에서 두 갈래 공세를 펼쳤다. 남쪽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탈환을 지휘했고 니미츠 제독은 잔혹한 섬 점령 작전을 이끌었다. 미군은 일본 본토로 다가가기 위해 방어가 강한 작은 섬들에 수차례 위험한 상륙을 감행해야 했다. 일본군은 전투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명예이고 항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광적으로 저항했다. 미군이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다. 1945년 2월 미군은 이오지마를 점령했고 일본의 목조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위 폭격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해방 과정에서 연합군이 몇 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계속 전진해 독일의 산업 중심지를 위협하게 되었다. 히틀러의 정신과 육체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아직 마지막 한 수가 있다. 몇 년 전 아르덴 숲을 통해 기습해 벨기에의 연합군을 포위했듯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 히틀러는 남아있던 병력과 자원을 모아 아르덴을 통해 또 한 번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연합군 전선에 큰 돌출부를 만들어냈고 벨기에 바스토뉴에서 미군 일부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군은 포위된 미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섬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읽은 미군 지휘관은 말했다. 그들이 항복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하라는 겁니다. 미쳤군. 그리고 그 말이 공식 답변으로 보내졌다. 패튼 장군의 제3군이 남서쪽에서 포위를 돌파했고 독일군은 다시 밀려났다.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은 실패했고 그 뒤에는 독일군의 완전한 붕괴가 이어졌다. 연합군은 양쪽에서 독일로 진격했다. 소련은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베를린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 히틀러는 벙커 안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를린이 함락되었고 그와 함께 거대한 독일 제국에 대한 히틀러의 꿈도 무너졌다. 추축국 가운데 두 나라는 이미 패배했고 하나만 남아있었다. 미국은 일본 본토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섬인 오키나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절망적인 일본군은 미군 함선을 향해 가미카제 공격을 퍼부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오키나와의 민간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2달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섬은 함락되었다. 연합군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일본 본토를 직접 침공하는 다운폴 작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즉시 항복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였다. 7월,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의 첫 성공적인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무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을 단순한 해방자가 아니라 영토를 차지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하나가 떨어졌다. 두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연합군에게는 주요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다. 9월 일본 전황이 반드시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복을 발표했다. 6년 만에 전쟁은 끝났다. 연합군은 8년 동안 일본을 점령했다. 천황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메가더 장군은 이 유명한 사진을 일본 언론에 공개해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천황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되었다. 1949년 서방 점령구역은 서독으로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파괴적이었다. 그 결과 매우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초강대국이 승리자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만들어냈다. 아주 차가운 전쟁이었다.